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종종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철학자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주제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 하나인 목적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마을 내외를 돌아다니며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을 거닐며 매일 같은 경로를 따라 걸어다니는 개미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며 날개가 없는 이 작은 생물들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해했죠. 아르테미스는 지혜로운 허니라는 이름의 나이든 철학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개미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들도 목적이 있을까요? 허니는 미소 지으며 아르테미스를 데리고 개미들의 행렬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엔 개미들이 열심히 모아온 먹이들이 집처럼 쌓여 있었죠. 개미들도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란다. 이게 바로 목적론이지. 모든 생명은 자신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가지지. 아르테미스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에도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아르테미스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농부를 만나면 묻고는 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씨앗에서 자라날 작물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목적이야. 또한 멀리서 무역 상인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느 무역 상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죠. 나의 목적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고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란다. 이야기 끝에 아르테미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후로 그는 자신만의 목적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흥미를 따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르테미스의 이야기는 목적론을 통해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정을 받아들이게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전해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인생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목적을 찾는 길라잡이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철학 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이 철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존은 공리주의의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존이 마을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수학 축제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과 놀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경 마을에서 있었던 홍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들을 도울 계획을 함께 세워야 했습니다. 존은 문득 공리주의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축제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이번 축제의 수익금을요 마을 이복구 작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축제의 전통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고 다른 주민들은 이재민들을 도울 절호의 기회라며 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논의가 뜨거워지자 존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미래 공리주의를 설명하며 모든 사람의 행복이 결국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희생한다면, 그가 말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다른 이들에게 큰 행복을 준다면 결국 그 행복은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에 동의하지는 않았어도 그 메시지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은 축제의 일부 수익금을 이재민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은 공리주의의 원칙대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공유하던 즐거움은 다른 형태의 만족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것 이상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존은 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공리주의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존은 공리주의의 의미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 가치를 깨달았으며 마을은 한층 더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공동체의 행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깊은 숲속에 이데아 마을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세계,
즉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실제가 구현된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 마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이데아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온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는 소크라투스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데아 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했지만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에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투스는 이 마을에서 진정한 이데아, 즉 모든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해답을 찾길 바랐습니다. 이데아 마을에 처음 도착한 날, 소크라투스는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은 벽이 없는 둥근 형태로 중심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 책장들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책들 그 자체가 아니라 각 책이 가리키는 이데아였습니다. 도서관의 사서인 디오게네스는 소크라투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책 중 하나를 골라 그 속에 담긴 이데아를 찾으면 그대가 찾는 진정한 실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크라투스는 책을 손에 들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크라투스는 책 속의 이데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 밖 호숫가를 걷다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중 하나였군.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 비치는 이상향, 즉 이데아였어. 그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본 모든 책들이 결국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데아를 깨닫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이데아를 통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소크라투스는 이데아 마을에서 나와 다시 세상의 눈부신 빛 속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현상이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임을 알려주며 진정한 지식은 각자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투스를 따라 자신만의 이데아를 찾고자 하는 여정을 떠났죠. 소크라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치중할 때가 많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불변의 본질, 즉 이데아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저마다의 이데아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번화한 시장 한가운데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시민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철학적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유독 자신만만한 젊은 상인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상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소?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묻고 있군요. 인생의 의미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여 부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가요? 상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부유한 지인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겠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인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그는 소크라테스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무지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는 상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바로 그 깨달음이 곧 배움의 시작이오. 우리가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지혜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지요. 이 일을 계기로 상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지식을 의심하고 더 넓은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겸손의 가치와 탐구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결국 진정한 의미의 부와 성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일 것입니다.